저는 포르투다 자율주행 그룹 리더 정성균입니다. 네, 오늘 AI for Autonomous Driving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실생활에 접목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로에서 마주친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실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도 있고, 이미 알려진 솔루션을 잘 엮어서 시스템으로 잘 구성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광대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동료, 선후배 연구자분들이 많은 영감을 얻고 저희와 같이 자율주행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인트로덕션을 맡은 정성균이고요. 각각의 섹션은 이제 실제 기술을 개발하신 엔지니어 분들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요. 그 인식된 결과를 차량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퍼셉션, 프리딕션, 플래닝이 대표적인 그 기술 분야이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도식화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면요. 먼저 차는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식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차선, 그리고 그 밖에 본인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로컬 피처들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혼자만 운전하게 되지 않죠. 보통 주변에 존재한 차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와 상대방 차의 상대 거리를 인식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종인지 인식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물체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은 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궤적을 추적해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어떤 방향에서 왔는지 트래킹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제 MC, MOT 챌린지 또한 이런 트래킹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속력으로 이동할지는 사실 이 차량들이 도로에서 나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상대방 차량의 미래 경로를 예측하는 프리딕션 스택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가야 할 속력에 대해서 가감속,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스티어링 앵글로 그 출력값을 차량에 전달을 하고, 자율주행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도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 포리투닷은 이제 유모스라고 불리우는 도시명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모스에는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도 같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 있거나 미래의 기술을 지향한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발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늘 발표에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앞으로도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세션으로 이제 퍼셉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김중희 연구원께서 이제 관련된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팀의 김중희입니다. 먼저 자율주행을 위한 퍼셉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3차원 퍼셉션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취득과 차량 제어를 위한 정보 가공 알고리즘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중 저는 정확한 깊이 정보 추정을 통한 어떤 3차원 데이터를 취득하는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 차량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선 정확한 3차원 퍼셉션 결과가 필요합니다. 3차원 퍼셉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3차원 데이터 또한 필요한데요. RGB 영상, 깊이 정보, 그리고 2차원 퍼셉션 결과를 활용하여 3차원 퍼셉션을 위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깊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 또한 주요한 자율주행 기술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깊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RGB 카메라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RGB 카메라의 경우 최근 딥러닝 기반 깊이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RGB 카메라만으로도 깊이 정보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이점들을 고려하여 픽셀 레벨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RGB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RGB 카메라 기반의 깊이 추정 방법을 뎁스 퍼셉션이라고도 합니다. 뎁스 퍼셉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저희도 사용 중인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 기반 알고리즘으로 일련의 주행 영상들만을 활용해서 단한 카메라의 깊이 정보와 모션 정보를 같이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어노테이션 정보 없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으로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두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케일 정보가 모호하여 실제 미터 단위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추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센서 퓨전을 수행을 했을 시 깊이 정보 간에 불일치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레오 카메라의 베이스라인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미터 단위의 깊이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약된 카메라 배치 구조가 요구되고 다양한 구조의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크게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단한 카메라 기반의 실제 미터 단위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모델에 대한 설명드리기 앞서 자율주행 차량의 카메라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자율주행 차량은 전방위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오버랩 영역이 형성되도록 여러 대의 카메라 또는 센서를 배치하여 구성합니다. 최근 이러한 카메라 구조를 활용해서 오른쪽 그림에 응용된 부분과 같이 인접 카메라 간의 시공간적으로 형성되는 오버랩 영역들을 추정하고 정확한 깊이 정보 결과를 취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버랩 영역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취득한 어떤 실제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들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카메라 간의 베이스라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실제 미터 단위의 깊이 정보 추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제약상으로 인해 실제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수가 제한되어 있어 오버랩 영역이 많지 않은 구성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별 카메라 간의 인접 구조만을 활용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론 모델 학습이 잘 되지 않고 종종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한된 오버랩 영역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오메트리 정보를 활용한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중 시점 카메라들이 차량이라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주변 정보들을 취득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앞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적용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각 시점의 영상들을 이미지 인코딩을 통해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이후 가상의 차량을 중점을 기준으로 하는 볼리메트릭 피처를 형성하여 각 시점의 피처들을 해당되는 카메라 위치와 방향과 동일하게 3차원으로 투사합니다. 이를 통해 다중 시점 영상들이 하나의 피처로 투사되게 됩니다. 투사된 피처는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 구조와 동일하게 오버랩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는 각 피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오버랩 피처에 대해선 유의미한 피처 풀링 그리고 웨이팅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또 노원 오버랩 영역에 대해서는 3차원 지오메트리 정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볼루메트릭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방위에 대한 정보들이 인코딩된 하나의 서라운드 뷰 피처를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서라운드 뷰 피처를 활용하여 각 시점에 해당되는 피처를 다시 재추출하고 해당 시점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덱스 퓨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위한 모션 추정의 경우 서라운드 뷰 피처를 활용하여 개별 카메라에 대한 모션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모션 혹은 대표되는 모션, 캐노니컬 모션을 추정함으로써 카메라 개수가 증대됨에 따라 생기는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추정된 하나의 모션 정보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각 시점에 카메라로 분배되어 로스 펑션 등에 사용됩니다. 저희는 해당 방법들을 통해 3차원 지오메트리 정보가 인코딩된 볼륨메트릭 피처를 학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확도와 안정성 모두 개선된 깊이 정보 추정 모델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결과는 어떤 시외각 환경, 도심 환경, 복잡한 환경 모두에 대해 다중시점 RGB 영상들만을 활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정한 폰트 클라우드 결과입니다. 오노테이션이 없이 실제 미터 단위의 깊이 정보들이 추정되어 추정된 결과들이 카메라들 간에 잘 얼라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와 같은 경우 실제 카메라 배치 구조로 인해 측면 카메라의 오버랩 병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성적으로 잘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데이터만을 확보하여 스케일러블하게 학습하는 어떤 매트릭 뎁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식된 차선 결과를 차량 제어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서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우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영상 정보만을 이용해서는 인식된 주변 환경 요소의 물리적인 위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 기반 차선 인식 문제에 대해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의 차선 인식 문제는 영상에서 차선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혹은 어떤 픽셀 좌표로 있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개발된 딥러닝 모델들은 이 영상에서의 차선을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잘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개발해왔던 영상에서의 차선 인식 알고리즘은 공개된 퍼블릭 벤치마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었고, 저희가 계속 수집하고 있는 주행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된 차선을 실제 주행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월드 좌표계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이제 왼쪽 보시면 이거는 주행 영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인식된 차선을 이제 월드 좌표계를 변환한 뒤 탑다운 뷰로 투영한 결과입니다. 여기 빨간색 결과가 영상에서 인식된 차선을 이제 보이는 이제 지면이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인버스 퍼스펙티브 매핑을 통해서 월드 좌표계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로의 구배에 따라서 차선의 위치가 부정확하고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결과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새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것이고, 보시면 이제 도로의 구배와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방법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딥러닝 기반 영상에서의 차선 인식 알고리즘들은 이제 영상에서 레이블링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에서 차선을 찾는 과정까지를 이제 러너블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최신 모델들은 이제 영상에서 차선을 잘 찾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아직 오차가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월드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상에서 보이는 지면이 평평하다는 등의 이제 되게 나이브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평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큰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변환된 월드 좌표계상의 레일은 큰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 그래픽과 같이 이제 차량 전방에 언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지면과 전방에 있는 이제 언덕이 같은 평면에 모여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영상에서 보이는 차선이 이제 같은 평면에 있다는 가정은 틀린 가정이 되며 그 틀린 가정을 기반으로 이제 월드로 프로젝션된 차선의 위치에는 큰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 영상과 같이 이렇게 이제 도로의 구배가 심한 이제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월드로 프로젝션된 차선의 위치가 큰 오차를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행 환경에서의 차선 인식 문제를 월드 좌표계상의 차선까지 함께 찾는 문제로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영상 입력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나온 이제 퍼스펙티브 뷰의 피처를 이제 피처 프로젝션 과정을 통해 이제 벌다이 뷰 피처로 변환을 하고 이제 벌다이 뷰 피처에서 레일을 디코드함으로써 이제 차량의 주행 경로 생성 및 제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월드 좌표계상의 레일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엔드-투-엔드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과정의 결과들은 적은 오차를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제 월드 좌표계상의 레일은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에서 보이는 도로의 지면의 지오메트리를 모델이 내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서 월드 좌표계상의 레일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배가 심한 언덕에서도 이제 월드 좌표계로 변환된 차선의 위치가 굉장히 정확하고 안정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과 지금 내리막이 있는 영상인데요. 이제 오른쪽 영상의 파란색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런 구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포리2 추구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법률적인 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방금 제안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시스템 또한 스케일러블, 컨피규러블, 스테이블 이 세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맵이 있는 지역을 주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상과 부정확한 측이 정보를 기반으로 오토 레이블링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얻은 데이터는 스케일러블하게 수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제 다양한 종류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에 배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차량 특성에 맞는 이제 모델의 이제 컨피규러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모델 내부에서 피처의 뷰 트랜스폼을 런어블하게 수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피처를 매핑하는 과정에서 차량별로 상이한 카메라의 인트린직 파라미터 그리고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차량별로 모델을 재학습할 필요 없이 텔비전 파라미터만 변경하여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선 과정을 통해 학습된 모델은 이제 차량 주행 환경에서 차선 맵과 같은 형태로 이제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과정 또한 기존의 방법들이 픽셀 좌표에서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실제 자율주행 성능과 연관된 이제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제 차량의 키네매틱스 정보와 융합하여서 연속된 시간으로 누적해서 이제 퓨전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만든 이제 차선의 레인 맵은 각 인스턴스별로도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 모델이 이제 내부적으로 인스턴스 클러스터링 동안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안정적으로 인스턴스들이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사 이미 만들어진 차선 맵을 주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결과는 단 한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델이 실시간 인지를 해서 차선 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정된 로컬 차선 맵은 차선의 중심을 추종하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맵을 사용하는 자율주행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이제 차선 맵과 매칭을 하면서 추기를 보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진수님께서 모션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션 플래닝 언더 언설턴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양진수입니다. 우선 모션 플래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션 플래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경로를 생성하고 거동을 계획하는
그런 기술 분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 키핑, 비이클 팔로잉, 컷인, 레인 체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도심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교차로 시나리오들 혹은 횡단보도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모션 플래닝 문제를 풀 때 직면하게 되는 큰 문제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챌린징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러빌리티, 다양한 환경, 확장된 시나리오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세이프티 앤 컴포트, 세이프티와 컴포트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uncertainty,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발생되는 uncertainty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모션 플래닝의 일부인 속도를 계획하는 분야, 스피드 플래닝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모션 플래닝에서 스케일러블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동일한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 스피드 플래닝의 경우에는 다양한 다음과 같은 이제 모든 인지 정보를 하나의 최적화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하나의 최적화 문제에 종합을 시켜서 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감 속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preceding vehicle, pedestrian, traffic light이나 speed limit과 같은 다양한 팩터들이 있을 텐데 이런 팩터들이 하나의 최적화 문제 안으로 적용이 되고 그 최적화 문제 안에서는 저희 추종의 대상이 되는 목표가 되는 레퍼런스 텀으로 종합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 이 다양한 팩터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하도록 문제를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음에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시나리오들인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피드 키핑 시나리오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버드아이 뷰상의 이제 차량들과 자차 그리고 경로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는 이제 거리 시간 도메인에서 이제 5초의 시간 도메인에서 디스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이번 시나리오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하얀색 점선, 이제 레퍼런스, 저희 추종의 대상이 되는 레퍼런스 프로파일과 빨간색 실선, 저희 추종의 결과물, 최적화의 결과물인 옵티멀 프로파일을 보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나리오는 주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위해서 속도를 점점 줄이는, 보시면 레퍼런스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빨간색도 따라오고 우회전을 끝나고 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레퍼런스 프로파일의 기울기가 올라가는, 이 이유는 이제 디자이어드 스피드가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디자이어드 스피드가 낮아졌다가 올라감으로써 빨간색 저희의 옵티멀 프로파일도 낮아졌다가 올라오는, 감속했다가 가속하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시나리오였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방에 차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는 전방에 차량이 멈춰 있어서 저희도 가다가 이제 멈췄다가 쭉쭉쭉 감속을 했다가 다시 이제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니까 따라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보셨겠지만 하얀색 점선을 이번에도 보셨어야 하는데요. 하얀색 점선이 점점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꺾여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 점선이 살짝 꺾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두 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낮아지는 성분도 있지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렸던 디자이어드 스피드를 추종하는 텀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분이 모두 고려되어 최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팩터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레퍼런스 프로파일에 종합을 시킬 수 있다면 이 최적화 문제 하나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얀색 점선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제 세이프티 앤 컴포트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추종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좀 운전자에게 혹은 승객에게 컴포트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크나 액셀러레이션 혹은 디셀러레이션을 미니마이즈 해야 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 상황은 굉장히 왼쪽에서 빠르게 컷인해서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레퍼런스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멀 프로파일, 빨간색 프로파일은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 차량의 이제 추돌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세이프티 앤 컴포트의 트레이드오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니멈 세이프티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미니멈 디스턴스 갭을 정의를 했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방차에 꼭 지켜야 하는 거리 조건을 최적화에서는 constraint로 부여하게 돼서 쉽게 생각하면 저 파란색 음영 영역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constraint를 부여해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 옵티멀 프로파일이 저 파란색보다 낮아지게 형성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좀 더 급격하게 감속을 시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검증된 결과로 보시면요.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조금 두껍게 칠해놓은 파란색 바운더리를 보시면 됩니다. 급격하게 이제 컷인해서 들어올 때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를 이제 스냅샷으로 한번 살펴보면 컷인하는 순간에 저 파란색 세이프티 바운더리가 확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빨간색 옵티멀 프로파일도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후방에 있는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차로 변경을 왼쪽으로 하는 상황에서 좌측 후방에서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가속을 하면서 추돌 위험을 좀 줄여야겠죠. 이 방식을 저희는 리얼 세이프티 바운더리를 아래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의 음영 구역을 이번은 꼭 넘어야 한다라고 이제 미니멈 세이프티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종해야 되는 레퍼런스보다 더 높이, 더 가속을 많이 하면서 추돌을 방지하는 그런 현상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영상을 통해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바운더리가 확 올라가면서 차로 변경을 할 때 30kph에서 거의 40에 45kph까지 속도를 올려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세이프티와 컴포트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세이프하고 컴포트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차량이 저희 자차로에 살짝 침범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정차를 해야 하는지, 감속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행자나 자전거가 진입할지 안 할지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런 언설턴티를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는 완전히 정차를 해서 오도가도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쌩하고 지나가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는 잘 서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이유로 퍼셉션에 인지된 결과가 조금 부정확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가감속을 급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설턴티를 렐러번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량화했는데요. 렐러번스라는 것은 자차의 주행 경로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자차의 주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차의 경우에는 0.4의 렐러번스를 가지는 차량, 오른쪽의 경우는 0.8의 렐러번스를 가진 차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스피드 플래닝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무도 없었을 때에는 저희가 가속을 하면서 주행을 할 텐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근데 만약에 0.4의 렐러번스를 가지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조금 완만한 레퍼런스 프로파일을 그리게 되고요. 0.8의 렐러번스 혹은 높은 렐러번스를 가지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급격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감속을 더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저희가 최우측 차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그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조금 튀어나와서 저희 좌차로를 약간 침범해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렐러번스를 적용을 시켜서 다음 차량을 지나갈 때 약간 감속해서 지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렐러번스를 도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 차량에 대해서 완전히 정차하거나 아니면 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것이 확장이 되면 더 큰 효과를 얻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좀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에 있는 차량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교통섬 우회전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교통섬 우회전이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이제 비보 상황인데요. 좌우측에 있는 점들이 이제 보행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 혹은 정지한 보행자인데, 만약에 렐레번스에 대한 개념 혹은 언설턴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저 상황에서 워스트 케이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골라서 정차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렐레번스를 각 모든 오브젝트에 부여를 하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레퍼런스 프로파일,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 프로파일로 적용을 시킴으로써 모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영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속도를 한 5kph 정도까지 줄였다가 이제 들어오는 보행자들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세이프티 앤 컴포트, 그리고 언설턴티를 어떻게 저희가 고려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스피드 플래닝 뿐만 아니라 다른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들을 개발할 때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티투닷의 모션 플래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모션 프레딕션에 대해서 김하영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티투닷에서 모션 프리딕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어떻게 모션 프리딕션이 포티투닷에서 개발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진수님께서 모션 플래닝에 대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파트에 그런 언서튼티들을, 포지션에 대한 언서튼티들을 어떻게 렐러번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잘 고려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에서 다뤄야 되는 언서튼티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언서튼티 이외에도 다양한 언서튼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션 프리딕션에서는 주로 주변 차량의 미래에 어떻게 움직여 갈지에 대한 언서튼티를 다루는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모션 프리딕션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필요한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이제 당연하겠지만 탑승한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경로로 목적지까지 편안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혼자 잘 주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차량들과 인터랙션하며 주변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차량이 저희 차 앞으로 커딘을 해서 들어오거나 혹은 그 차선에서 계속 직진하는 경우에 대해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미래 궤적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알 수 없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주변 차량이 미래에 어떤 궤적으로 움직여 나갈지 각각의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션 프리딕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의 입력으로는 총 2가지의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차량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에 대한 모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의 차선이나 이제 횡단보도나 뭐 그런 이제 맵 같은 정보들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맵 정보로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2가지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잘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차량이 미래에 어떻게 진행할지 각각의 확률과 함께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율주행차 앞으로 커딘하는 예제에서 지금 슬라이드에 나타난 그림 네트워크는 이제 차선을 유지할 확률이 30% 그리고 자율주행차 앞으로 커딘해서 들어올 확률이 70%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포티투닷에서는 이제 모션 프리딕션을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차량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때 유니모달하지 않고 멀티모달한 이제 다양한 경로를 이제 예측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이유는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저희 자율주행 차량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제 적절한 주행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로드 유저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퍼셉션과 이제 플래닝 사이에서 있는 유니크한 어떤 모션 프리딕션이라는 스택이 퍼셉션에 있는 정보들을 잘 모션 프리딕션 플래닝 쪽에 딜리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워크에 이제 플래닝 쪽에 이제 쉽게 인테그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점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션 프리딕션을 점점 고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 컨티뉴어스 러닝 개념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알고리즘이 리얼타임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프리딕션 알고리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두 개의 이제 인코더와 그 인코더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조합해서 미래 궤적들을 확률과 함께 예측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네트워크에 두 가지 입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차량의 과거 히스토리. 네, 그 예측하고자 하는 차를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인코딩하는 에이전트 인코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제 맵으로서 인코딩하는 맵 인코더. 이 둘을 잘 취합할 수 있는 어떤 인터랙션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 정보들을 종합하여 이 차가 이런 환경에서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주변 차량을 예측할 때 이제 도로 안에 있는 차량이 뭐 도로 밖으로 예측된다거나 반대편 차선으로 간다거나 하는 엉뚱한 프리딕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포티투닷에서는 이러한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꼴 캔디데이트를 프리딕션 네트워크에 제공함으로써 이제 리저너블한 프리딕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꼴 캔디데이트는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누적된 데이터를 이제 미래 시점에서 이제 되돌아 본다면은 저 본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저 붉은색 지점에 있는 차량이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우측 우회전 차선 위에 있을 때 저희가 돌아본다면 이 차가 이제 목표하는 위치가 어디였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위치들은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리저너블하게 이제 이런 데이터가 쌓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러한 이제 꼴 캔디데이트를 종합을 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확률 분포로 근사한 뒤 이 값을 이제 온라인으로 프리딕션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그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꼴의 분포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근사했을 때 거기서 취득한 이제 꼴 캔디데이트 내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도로 밖으로 가는 이제 엉뚱한 프리딕션이 없고 좀 리즈너블한 꼴 캔디데이트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몇 달 동안 상암에서 이제 서비스를 운행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스테이트와 이제 꼴, 그러니까 주변 차량들이 누적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변 차량들의 위치와 각각의 그 꼴 위치가 이제 카테고리컬 분포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서비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 다양하고 더 확실한 종류의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이러한 컨티뉴어스 옵저베이션을 통해 꼴 캔디데이트 샘플러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꼴 캔디데이트 샘플러가 이제 어떤 꼴 캔디데이트를 뽑아주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와 같은 예제인데요. 이제 본선에서 이제 직진하고 있는 붉은색 위치의 차량이 있을 때 꼴 캔디데이트 샘플러는 저 교차로를 통과하여 이제 직진한 지점에서 두 곳의 꼴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 약간 우회전 차로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의 쌓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회전하는 꼴 캔디데이트가 추가로 생성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률 값을 보시면은 아직은 우회전에 대한 것이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때 완전히 이제 우회전 차로로 이동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우회전 쪽으로 골 캔디데이트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우회전하는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제 그 차로를 통과해 직진하는 곳은 골 캔디데이트이 없어지고 우회전 쪽으로 골 캔디데이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상암이나 뭐 저희 서비스 지역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골 샘플러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위치가 주어졌을 때 어떤 골 캔디데이트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공된 골 캔디데이트는 이제 프리딕션 네트워크에 제공이 돼서 이제 주변 차량의 궤적들을 리즈너블하게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가 실제 서비스하는 상암 지역에서 우회전 합류를 이제 할 때 모션 프리딕션을 플래닝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흰색 니로 차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고요. 이제 초록색이 플래닝 결과, 그리고 주황색 선이 이제 프리딕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회전 합류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본선에 있는 차량들과 이제 컨플릭트가 해소될 때까지 이제 본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기다리다가요. 뭐 보시면은 지금 자전거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본선에서의 컨플릭트가 모두 해결되었을 때 안전하게 본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티투닷에서 어떻게 모션 프리딕션을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하는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모션 프리딕션에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누적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점점 고도화된 프리딕션 머신을 만들지였는데요. 이제 이걸 위해서 저희 포티투닷에서는 이제 이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션 프리딕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컨티뉴어스 러닝을 통해 점점 고도화된 모델들을 만드는지 이제 이재윤 님께서 발표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진행할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컨티뉴어스 러닝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자율주행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처럼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련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데이터가 수집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저희가 필요한 목적에 맞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걸 평가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디플로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 라이프 사이클로 해서 모델의 성능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은 저희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과 이밸루에이션이 이루어지고 이게 최종 저희 제품에 고도화된 모델이 탑재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비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하루에 한 대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수십 테라바이트 단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라벨링에 모두 활용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셨듯이 이 데이터 중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와 중요한 데이터로 구분이 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데이터는 극히 일부분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8시간의 운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모델이 취약한 부분 또는 이제 성능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분에 불과합니다. 모델의 개발에 있어 3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임의로 샘플링을 해서 이를 전수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주기적이지 않은 형태로 모델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품에 디플로이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각 해당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학습에 활용해서 고도화하자, 이러한 전략으로 보통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떤 특정한 이슈에 투입이 되고, 또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이렇게 잘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점점 더 모델은 개선이 되어 나가고, 이런 취약한 장면들에 대한 데이터의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요. 따라서 이것을 자동화해서 취약한 상황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이것을 학습에 활용을 시키고, 학습 역시 자동화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저희가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자연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 속에서 번쩍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그런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자연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클래스에 대한 편향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편향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주행 중에서는 임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이 지루한 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도심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돌발적인 상황이 어떤 룰로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한 샘플링 방법으로는 이 편향성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여러분이 친숙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한 가지 편향성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해서 해당 바운딩 박스들의 좌표들의 분포를 관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Y좌표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클래스에 따라서도 그런 편향성의 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런 도메인의 특성에 맞게 어떤 편향성이 있다라는 걸 어렴풋이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크니스 또는 위크포인트 디텍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수집된 raw 비디오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에 실제로 사용되는 스몰 모델, 그리고 좀 더 성능이 고도화된 라지 모델 두 개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비교를 해서 스몰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에서 사용되는 모델에서 취약한 부분을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통해서 저희가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타임 축에 대해서도 취약한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이를 위크 포인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라벨링을 수행하고 재학습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데이터들만 라벨링과 학습에 사용되게 되면 저희가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항상 탑승하고 있는데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개입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좀 더 이제 이 취약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수집한 이 취약한 데이터가 정말 취약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한 다음에 해당 바운딩 박스들의 피처를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처들을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이미지의 유사들을 통해서 거리를 환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밀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density estimation 결과를 보시면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밀도가 높고 특정 상황에서는 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씬에 대한 그런 편향성이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고 있는 그 그래프는 저희가 초기 학습에 사용되었던 랜덤 샘플링된 데이터와 그리고 저희가 취약한 데이터들을 선별을 해서 그것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들을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랜덤 샘플링된 데이터들의 분포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엣지 케이스를 선별해서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기존에 모델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가 위크니스 포인트 디텍션으로 추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해당 좌표에 실제 저희가 위크니스 포인트로 디텍트된 오브젝트들이 어떠한 모양인지 이제 한번 저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을 뿌려놓고 각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차량이 이제 다른 차량에 의해서 가려진 그런 상황들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울타리에 가려져서 디텍션이 잘 안 된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다양한 타입의 그 차량들, 예를 들어서 건설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조된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그 특이하게 생긴 차량들의 유형이 모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부분을 살펴보면 뭐 페데스트리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륜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위크니스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런 위크니스에 해당하는 그런 영상들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학습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만약에 새로운 그 지역으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위크니스 포인트 디텍션을 통해서 이를 재학습에 사용해서 정량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했을 때도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ML 오퍼레이션이라는 시스템 인프라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맡아주신 양원열 님께서 발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투닷에서 데이터와 머신러닝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양원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프리투닷 내부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어떠한 개발 환경 그리고 어떠한 툴을 사용해서 개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준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 관련된 작업은 매우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게 되는데요. 저희 프리투닷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편하게 개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왼쪽부터 살펴보시면은 저희는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도로를 주행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각 사이트 차고지에 차량이 도착하게 되면은 각 사이트에 엣지 클러스터라는 서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그 데이터 디스크를 엣지 클러스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와 저희 자체의 데이터 센터 양쪽에서 동시에 데이터 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클라우드 쪽에서는 향후 데이터 검색을 위한 색인 인덱싱 작업을 주로 진행하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 서버를 이용한 작업들을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앞서 소개드렸던 위크니스 디텍트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델 이용한 인퍼런스를 통해서 태깅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데이터 큐레이션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잘 골라내는 작업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됐던 그 검색을 위한 인덱싱이라든지 위크니스 디텍션이라든지 인퍼런스 태깅 정보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골라내는 큐레이터가 데이터 콘솔을 이용을 해서 자동 혹은 반자동 아니면 수동으로 학습에 필요한 유효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골라내지게 되면은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레이블링 작업을 이제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케이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번호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비식별화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과정까지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후 레이블링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앞에 모든 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준비가 되게 되고 이러한 스토리지에 준비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Kubeflow를 베이스로 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을 통해서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머신러닝 개발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초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개발팀처럼 여러 대의 GPU 서버를 두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버를 두고 그리고 각 개발자들은 각 GPU 서버에 SSH를 통해서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각 개발자들이 아이들 GPU가 어디든지 GPU를 찾아서 서버를 옮겨 다녀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서버가 바뀌었다면은 사용하는 데이터를 그쪽 서버에 또 카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와 데이터 중복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U 서버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인 GPU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특히 개발자 인원이 늘고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이제 관리의 복잡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 포리투닷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GPU 서버들을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로 묶었고요. 그리고 고속의 공유 스토리지 서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서버 같은 경우는 GPU 클러스터와 그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직접 마운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복 문제라든지 복사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개발자 입장에서도 기존과 같이 여러 서버를 찾아서 SSH를 접속하는 방식이 아니고 원하는 만큼의 리소스, CPU나 메모리, GPU 사양만큼을 요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해당하는 만큼의 리소스의 가상 서버 인스턴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제공받은 인스턴스를 충분히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 사용하면 반납하는 방식의 이러한 방식의 개발 환경과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 환경에 대한 실제 화면인데요. 잠시만요. 네, 일단 웹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공유 파일 시스템을 접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뷰어라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이 가능하고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제공해서 파이썬 코드도 실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 머신러닝 개발자 들께서는 이러한 그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계시고 웹브라우저와 계정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든 손쉽게 개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머신러닝 개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우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우선 트레이닝과 평가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을 한 번 해서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과 평가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괜찮은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배포를 위한 모델 변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서버가 아니라 차량의 모델을 배포하기 때문에 차량에 최적화된 모델 변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차량 시스템과 통합된 상태에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실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학습에서 배포까지의 단계는 이제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과정도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손도 많이 가고 복잡한 단계가 될 수 있는데, 저희 폴트닷 머신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자들이 최대한 모델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자동화를 통해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저희는 MLflow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 트래킹이라는 기능인데요. 학습을 여러 번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매번 학습 때마다 어떠한 파라미터로 학습을 했고 어떠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으며 그 다음에 학습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매번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매번 많은 양의 그러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나중에 찾으려면 이것 또한 좀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트래킹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머신러닝 개발자들은 그냥 단순히 트레이닝을 계속 돌리기만 하면은 트레이닝 전 과정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 결과물도 저장이 돼서 나중에 편하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델 레지스트리 기능도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결과 파일, 거기에 대해서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고 버전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에서 쉽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나 모델 변환,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과정 같은 경우도 저희는 Kubeflow 파이프라인과 CI/CD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델 레지스트리의 모델이 등록이 되게 되면은 CI/CD에 의해서 자동으로 트리거가 되고 트리거에 의해서 Kubeflow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면은 평가 작업과 모델 변환 작업, 통합 테스트 과정까지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개발자들은 머신러닝 모델 학습, 성능을 높이는 것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모델 차량 배포 관련해서 박동규 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차량의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모델의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동규입니다. 저희 42닷은 상암 지역에서 이미 자율주행을 서비스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는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왔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로서 현재 저희 회사는 이미 실현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곧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율주행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한 포맷들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AKC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사용자에게 원하는 방향으로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으로 탭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암에서의 혹은 앞으로 진행이 될 자율주행 서비스들은 이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들 탭과 AKIT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이제 차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 종류의 차량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컨피그레이션을 만든 여러 종류의 차량들의 저희 AKIT과 탭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AKIT 같은 경우는 차량의 종류나 시스템의 구성과 연관성 있게 작동을 하지만 그 다양한 시스템들 혹은 센서들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은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어떤 사양들이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의 노력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뻥 뚫린 고속도로 환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내 도로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두 개의 씬만 비교를 하더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인지 기능, 제어 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씬에서도 다른 기능들이 요구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자율주행이 실제로 실현돼야 되는 환경들이나 주변 요소들을 저희의 카테고리화하여서 분류를 해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OD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복잡한 환경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인지라든지 차선에 대한 인지, 신호등에 대한 인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ODD에 대한 분석은 저희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가 취득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취득된 데이터들은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 시스템에 분류가 되고 학습이 될 준비가 되는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자율주행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ODD 분류 체계를 가지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분류를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마련을 합니다. 이런 사양들은 기능 요구사항 혹은 성능 요구사항들로 구분이 되어서 작성이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 지역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피처들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풀스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스택의 시뮬레이션에서 저희의 성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한 피처들은 디플로이먼트가 되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테스트가 되게 되고요. 실제로 리얼 월드에 대한 성능이 만족을 했을 때 저희는 해당 ODD 영역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지속적인 서비스와 지속적인 데이터 취득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사이클들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진행될 수 있는 영역들, 환경들, 그리고 요소들이 점점점 확대가 돼가면서 ODD가 스케일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ODD에서의 요구되는 기능들, 기능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개발이 된 각각의 모델들이나 기능들은 저희의 앞서 설명드린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인 AKIT에 탑재되어서 자율주행을 실제 차량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AKIT의 각각의 모델들을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 컴프레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다양한 스킨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타임에서 끊이지 않고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개선 포인트를 찾아낸 개선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러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일반 데이터에 대한 러닝이 아닌 앞서 보신 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전하게 되는지 편안하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여 AKIT에 적용이
지속적인 배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속적인 배포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능 역성 및 안전도, 편안함들, 이런 자율주행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된 모델들과 각각의 퍼셉션 결과들은 센서 퓨전을 통해서 인지 결과로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환경의 강건성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인 카메라와 4D 레이더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D 레이더는 하이 레졸루션 레이더로서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에서의 결과들은 트래킹이나 3D 지오메트리 같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작동을 하여 각각의 레이어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의도된 대로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카메라와 레이더 등에서 프로세싱된 결과들은 멀티모달 멀티레이어에서 퓨전이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각각의 오브젝트나 환경에 대한 인지 결과를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 결과가 이제 추출이 되게 되면은 모션 플레인 컨트롤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차량을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서 실제로 컨트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실제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가벼운 형태의 HD 맵과 이를 이용한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는 자율주행의 목표에 대해서 미션 플래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된 결과와 환경에 대해서 현재 차량이 해야 되는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플래닝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결과들을 이용을 하여서 자차가 이동해야 될 경로나 현재 해야 될 미션들을 수행을 하는 트래젝토리 플래닝도 라우트 플래닝이 되고요. 이 결과들을 받아서 실제 차량에 대한 동력학적인 제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션 플래닝 앤 컨트롤과 퍼셉션 결과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는 실제 자율주행이 벌어지는 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기술을 하고 데이터 취득을 하고 이에 대한 풀스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페데스트리안이 많은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데이터 로깅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현을 해서 저희가 만든 왼쪽에 모션 플래닝 컨트롤의 스택들이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작동함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온 각각의 기술 요소들은 실제 배포가 되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단 한 번의 배포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닌, 저희는 지속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영역의 확장과 기술에 대한 확장들, 그리고 서비스 방법에 대한 확장 등을 위해서 ODD에 대해서 스케일아웃을 통해서 저희의 디플로이먼트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재생되는 영상으로는 저희가 실제 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상암 노선에서의 자율주행 주행 영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들은 아마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그리고 확장 가능한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대한 키워드였을 텐데요. 저희 포리투닷은 단 한 번의 데모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서 녹아들어 이제 이동 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저희만으로 하기엔 많이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행되어야 되는 연구 개발 분야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시고 싶은 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요. 지금까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올라온 내용들을 몇 가지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그 질문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가지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선과 관련된 내용이 좀 특별한 개발 방법이다 보니까 관련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 차선을 만드는 부분, 차선 레이블링을 할 때 모든 차선을 오토 레이블링 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오토 라벨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토 라벨링 된 결과물에 대해서 검수하는 작업에서 사람이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작업 자체를 좀 더 그 공정을 세분화해서 라벨링, 검수 두 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라벨링 자체는 그 알고리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직접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수하는 작업은 이제 그 이미 시스템적으로 좀 오류가 큰 이미지가 자동으로 선별돼서 소수의 이미지만 매뉴얼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비율은 사실 그 이미지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숫자로 제가 당장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차선과 관련된 질문인데 차선이 지워지거나 차선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상의 실선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서구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폴리시는 이제 점선처럼 이렇게 이제 중간에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차선이 전혀 없는 구간에 대해서 강제로 차선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에 사용하시는 그 차선 맵에 있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그 딥러닝 모델도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모션 플래닝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요. 좀 재밌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뒤에 차량이 끼워주기 싫어서 계속 가속하는 경우에 차로 변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도 고려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진수님께서 답변. 네, 안녕하세요. 양진수입니다. 네, 먼저 굉장히 예리한 질문 해주셨어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중이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김하영님께서 진행해 주신 프레딕션 세션에서 한 50% 정도 정답을 사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모션 플래닝에서 소개한 정보는 이제 스피드 플래닝에 한정해 소개를 드렸었는데, 모션 플래닝에는 이제 판단하는 그런 좀 높은 레벨의 하이 레벨의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레딕션에서 보셨다시피 그 우회전할 때 프레딕션된 정보를 활용해서 콜리전 리스크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회전할지 말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선 변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로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콜리전 리스크를 가지고 계산하고, 만약에 진행 중에도 갑자기 막 가속해서 달려온다라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러닝하고 관련된 질문 살펴볼까요? 네네. 컨티뉴어스 러닝 과정에서 놀리지 포게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이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이거 재윤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윤입니다.
저희가 위크니스 포인트 디텍션을 통해서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와 기존의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해서 제 학습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놀리지 포게팅은 이제 새롭게 수집된 데이터만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하드신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어떤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학습된 모델이 성능이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수행하던 태스크에 대해서 다시 성능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답변을 좀 달자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모델을 파인 튜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데이터까지 모두 활용해서 이제 스크래치부터 재학습하는 프로세스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명의 이제 발표자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평가 프로토콜도 자동화돼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히 클로즈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바로 차에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단일 태스크가 좀 더 복합적인 이제 통합 테스트에서 저희가 요구되는 그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실험을 한 뒤에 시뮬레이션에서 1차로 실험하고 그리고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하는 좀 제한된 그 실험 환경에서 실차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도로 주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운전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위험은 항상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모션 플래닝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상암에서 기아 니로 차량을 이용해 자율주행 서비스 중인데요. 향후 서비스 차량이 변경되면 차량 제원 및 역학 특성이 달라지게 될 텐데 이를 모션 플래닝 로직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그 답변을 드리고 이어지는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옆에 계신 하영님께서 뭐 짧게. 네, 안녕하세요. 모션 프리딕션 발표를 진행했던 김하영입니다. 저도 모션 플래닝 개발을 이제 진수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질문은 이제 차량의 재원이 변하거나 이제 역학 특성이 변했을 때 이제 모션 플래닝에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네,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이제 플래닝 알고리즘 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나 이제 역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좁은 차로 이제 변경이나 뭐 좁은 도로 주행 시 뭐 충돌 회피 같은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자차량의 재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콜리전 리스크를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네,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한 2개 정도 이제 더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센서 퓨전하고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 레이더 퓨전 방법 이제 스킴을 보면 이제 싱글 모달리티로 디텍션 트래킹 한 다음에 레이트 퓨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퓨전 방식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제일 그 오른쪽에 계신 동규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입니다. 저희는 뭐 싱글 모달리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멀티모달, 멀티레이어 퓨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무래도 로우 레벨의 이제 시그널들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도 이제 로우 시그널들, 카메라도 로우 시그널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각각의 레이어별로, 프로세싱 레이어별로 이제 출력이 되는 시그널들이나 피처들이 각각 있는데요. 개별 센서별로 혹은 프로세싱별로 나올 수 있는 개별 피처들의 이제 정확성이나 컨피던스가 좀 다 특성이 물리적으로나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릴라이어블한 시그널들을 뽑아서 멀티레이어에 대해서 퓨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좀 천천히 살펴보고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위에 질문 보면
딥러닝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모든 모듈이 단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수행되나요? 어떤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제작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발표에도 중간에 보여드렸다시피 AKIT이라는 자율주행 제어기를 직접 제작하고 이제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모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자체는 현재는 이제 가용한 프로세서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지만 향후에는 좀 더 고성능의 그리고 안정된 성능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 계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용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세서들이 그렇게 프로세싱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모듈이 단 하나의 프로세서에 수행되지는 못하고요.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최적화를 통해서 적절한 리소스에 할당돼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제 저희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발표자뿐만 아니라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이 행사가 잘 운영되고 이제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신 KCC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질문 주신 내용을 다 답변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저희 데이터셋 @포리투.ai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를 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민을 하고 함께 일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채용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오토노머스 테크데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